안녕하세요, 김윤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3라운드에 열렸던 빅매치 경기인 리버풀과 아스날의 경기 분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경기는 두 팀 다 준비한 대로 잘 풀어 나오듯 못 나오듯 했던 경기였습니다. 때문인지 두 팀 다 공격수를 활용해 풀어 나오기보다 뒷공간으로 풀어 나오는 장면들이 더 부각된 면이 있습니다. 그나마 리버풀이 조금 더 중원에서 풀어 나오는 장면들을 더 보였던 것 같습니다. 두 팀의 패스맵을 보면 각각 에키티케와 요케레스의 영향력이 적은 부분도 있고 주변 동료들을 잘 활용한 흔적이 크게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버풀이 어떤 식으로 중원을 풀어 나왔는지, 아스날은 상대적으로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겪었는지 두 팀의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리버풀은 후방에서 빌드업할 때 4-2-3-1 형태를 기반으로 한다고 봐야 합니다. 리버풀 후방 빌드업의 특징 중 하나는 후방에서 백스리 형태를 만드는 점입니다. 이 가운데는 상황에 따라 골키퍼가 가운데 껴서 백스리를 만들거나 주로 흐라벤베르가 수비 라인으로 내려가 백스리 형태를 만들었죠. 이렇게 되면 앞선에 메갈리스터가 원 홀딩으로 위치하거나 조금 깊게 들어가면 수비 라인과 미드 라인의 간격이 좀 벌어진 상태가 됩니다. 리버풀이 이런 형태가 주로 보였다면 아스날은 4-4-2 형태를 보였습니다. 보통 아스날은 4-2-3-1 형태를 보이지만 미드필더였던 흐라벤베르가 내려가니 투톱으로 형태가 바뀌고 형태상 미드필더끼리 1대1로 붙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이런 상황에서 리버풀이 풀어 나오는 포인트는 바로 드리블과 위치 로테이션입니다.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앞쪽에서는 비교적 넓은 공간이 확보되었죠. 그럼 미드필더가 볼 갖고 있는 쪽으로 접근해서 주고받으면서 상대 선수가 끌려오도록 했습니다. 이후 앞쪽에 위치했던 미드필더도 앞쪽에는 있지만 포워드였던 에키티케로 내려오면서 관여하기 때문에 볼 소유한 선수는 다양한 선택지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드필더의 위치 로테이션으로 미드필더 포지셔닝이 종대형으로 위치하다 보니 하프 스페이스 같은 공간들이 열리게 되죠. 그럼 후방에 위치하는 선수들이 주고 빈 공간으로 빠져나오거나 볼을 운반하기도 했습니다. 리버풀이 지속적으로 후방에서 3명을 만들려는 의도는 상대의 투톱을 상대로 수적 우위를 잡고 최대한 프리한 선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골킥 시작할 때 보면 알리송 기준으로 반다이크와 거리는 짧은데 코나테와 거리가 멀었던 이유도 거리를 벌려두면서 투톱이 횡으로 커버할 공간을 더 커지게 만든 겁니다. 또 드리블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면 앞에 있는 선수를 픽스시키면 사이드 쪽으로 빠지는 선수한테 더 프리해진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될 때 투톱은 어떤 상황이든 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윙어가 가담해서 3톱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아르테타가 후반전에는 마두에키를 프런트 라인에 붙여서 압박할 때만 3톱처럼 만들었죠. 리버풀은 이런 상황이 되고 코나테로 인해 윙어가 안으로 들어온다면 소보슬라이가 안으로 더 들어와 중원 싸움에 가담해 상대가 채널링한 방향의 반대쪽으로 돌려두면서 선수를 프리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후방에서 풀어나와 중원까지 가는데 훌륭했지만 문제는 포워드에 있습니다. 에키티케가 가운데 포워드로서 위치해서 2선 빌드업에 관여했는데요. 소보슬라이는 후방에서 빌드업 가담하는데 도왔다면 에키티케는 2선에서 빌드업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에키티케가 가운데서 볼 받을 때 아스날은 중원 장악에 실패하면 2선 공간이 열리면서 센터백이 올라와 강하게 에키티케를 압박해 포워드가 볼 소유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리버풀이 여기서 더 앞으로 가기 위해선 포워드를 통한 연계가 나와야 하는데 에키티케가 막히면서 다른 수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미들서드에 와서도 지금까지 언급했던 빌드업 방식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대부분 상황에서 캐리케즈가 밑에 위치하면서 아스날의 투볼란치가 2명한테 쏠리고 남은 1명의 미드필더가 수비라인과 미드라인 사이에서 대응하기 어렵게 위치하면 중원에서 수적 우위 점하면서 그나마 리버풀은 풀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센터백 사이로 흐라벤베르가 내려와 백스리로 위치하죠. 이런 상황이 되면 캐리케즈는 한 칸 더 높게 위치하는 거죠. 두 미드필더가 상대와 1대1로 붙어있으면서 거리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후방에서 볼 주고받을 때 볼 소유한 선수 기준으로 에키티케도 가운데 들어오면서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정하면 수적 우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수비 라인이 서서히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비리치가 받으러 내려오면서 수비 라인과 주고받으면서 상대 미드필더 끌려 나오면 비리치와 메갈리스터 위치가 로테이션이 되죠. 그럼 메갈리스터가 받을 수 있도록 깊게 들어가기도 하지만 아스날의 센터백들은 이런 상황에서 과감하게 압박하기 때문에 에키티케와 메갈리스터는 사실상 센터백들의 사정권 안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후방에 위치했던 선수가 직접 드리블해서 앞으로 들어오면
사이드에 위치한 선수는 상대적으로 프레질 수 있는 거죠. 이 상황도 백스리가 만들어지고 메갈리스터가 종적인 패스를 받으려고 하고 비르츠가 깊게 들어가다 보니 위치가 종대형으로 되는데요. 볼이 반대쪽으로 전환되다 보니 비르츠가 접근해주고 턴하면서 이땐 넓은 공간 쪽을 보면서 리버풀이 전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스날이 어떻게 풀어 나왔는지를 보겠습니다. 아스날은 단순히 점유율만 봐도 리버풀보다 점유율이 낮게 나왔습니다. 실점 이후부터 마지막까지 지고 있는 팀 특징상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낮게 나온 점은 리버풀 상대로 볼 소유 시간이 짧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스날은 후방에서 빌드업할 때 4-3-3의 중원이 역삼각형 형태로 위치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로 원볼란치에 위치했던 선수는 센터백 사이로 내려와서 백스리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남은 미드필더 2명은 이런 식으로 위치하고 풀백은 조금 더 높게 위치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리버풀은 에키티케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몰아가고 살라가 한 칸 높게 올라와 같이 가운데로 몰고 라이스나 수비맨디가 원볼란치로 위치하면 비르츠가 한 칸 높게 올라와서 수비하는 방식으로 압박했습니다. 그럼 각포는 미드라인으로 내려와 4-3-3의 횡대형으로 압박하는 구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스날이 중요하게 노려야 할 공간은 미드라인의 양쪽 사이드 공간입니다. 이 공간으로 노리기 위해선 수비라인에서 대각선으로 줄 수도 있지만 내려오는 미드필더가 돌려놓으면서 채널링한 방향에 반대로 놓으면서 일단 프리하게 센터백을 만들어놔야 했습니다. 이때 앞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메리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라이스와 수비맨디가 가운데 위치하면서 상대 미드필더들을 가운데에 픽스해놨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메리노로 인해 수적 우위를 점해야 하는 거죠. 그럼 앞에서 받고 메리노로 인해 프론트 라인까지 볼 배급을 해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전환도 해줄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메리노가 이 선에서 혼자 횡으로 계속 이동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리버풀이 사이드 바라보고 안쪽을 못 들어오게 바꾸면 2대2로 국면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아스날은 이런 1대1 상황에서 공격자가 더 유리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메리노가 못 들어오면 요케레스가 빌드업에 관여해줘서 안쪽에서 받고 풀어주는 상황이나 윙어가 내려갔다가 뒷공간으로 띄워야 그나마 앞으로 풀어나올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장면들은 후방에서 긴 롱패스로 나왔지만 이 롱패스는 거리가 길고 상대 풀백과 윙어가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경합이나 1대1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1대1이 만약에 잘 안 풀린다면 다소 답답한 전개만 보일 수 있는 거죠. 이후 미들서드까지 올라와서 팀버가 수비라인에 붙어서 백스리가 되고 원볼란치로 위치하면 남은 미드필더가 사이드 쪽 포지셔닝을 잡아야 하는데 중원에 위치할 선수들이 중앙으로 쏠리다 보니 오히려 가운데서 고립되는 상황들이 자주 보였습니다. 이 상황 먼저 보면 후방에서 라이스가 센터백 사이에 위치해서 백스리가 되면 수비맨디와 메리노가 이렇게 위치하는데요. 볼이 사이드로 가면 살라가 안으로 들어와서 수비하고 비르츠가 가운데 위치하고 본인이 올라와서 수비형 미드필더한테 붙는 거죠. 또 상황에 따라 아스날이 투볼란치를 구성하게 되면 메갈리스터도 올라오고 흐라벤베르와 학포가 미드라인에 위치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사이드를 비르츠가 아닌 흐라벤베르가 횡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흐라벤베르를 두고 2대1 할 수도 있습니다. 짧게 전환해서 반대로 왔을 때도 학포가 사이드로 나오면 메리노가 횡으로 땡겨오지 못했죠. 그럼 사이드에 마두에키가 받으러 내려오지만 이러면 사실상 사이드에서 고립이고 상대 풀백과 1대1 상황에서 힘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나오기 때문에 어렵게 되고 줄 타이밍 또한 놓쳤죠. 이런 상황도 팀버가 볼 잡은 상황에서 앞을 볼 때 칼라피오리도 안으로 좁혔고 메리노도 가운데 위치하니 사실상 사이드는 묶인 상태가 되죠. 다시 라이스가 내려와서 포백이 갖춰지면 수비맨디와 메리노가 가운데 있으면서 가운데로 뭉치면서 1대1로 다 묶인 상태가 됩니다. 이후 후방까지 내려와서 앞쪽에 위치한 미드필더한테 넣어줄 땐 센터백이 올라오면 이 상태도 물리면서 선택지가 없어진 거죠. 미들서드에서 볼을 소유한 상태를 보면 라이스와 수비맨디가 수비 라인과 맞닿아 있을 때 가브리엘과 팀머는 넓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도 사이드에서 묶였다고 볼 수 있지만 풀백을 끌어오고 칼라피오르도 침투하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세밀하게 공격 패턴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4명의 미드필더가 중원과 하프 스페이스를 포함한 사이드에서 서로가 한쪽에서 쏠리지 않게끔 해야 하는데 아스날은 쏠렸기 때문에 아스날이 직선적인 방법 외에는 경기를 풀어나오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